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은 저희 HMM 그 매각 협상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협상이 무산이 됐는데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 결렬이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사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누가 들어가 있는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MM 측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은행이 대주주고 크게 보자면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라고 이제 해수부의 산하기관 비슷한 이런 투자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선박금융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은행은 이제 금융위 쪽이고 이제 해양진흥공사 해진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해진공은 이제 해수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M을 인수하려는 하림 측은 하림이 하고 JKL 얼라이언스라고 JKL 그 사모펀드 JKL이라고 그러죠. 사모펀드가 있어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 회사를 사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최종 결렬의 책임은 해수부 그 해진공 흔히 말하는 해진공 해수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뭐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이 이제 경영권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운 기업이다 보고 해운 기업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하자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강해가지고 이제 사회이사라든지 혹은 그다음에 이 어떤 지분을 사실은 영구채로 되어 있는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현재 영구채로 되어 있는 지분을 이제 주식으로 빨리 바꿔가지고 이 매각을 한 이후에도 해양진흥공사나 산은이 좀 지분을 갖게끔 하는 이런 구조까지 갖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경영권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요. 뭐 배당 사실 HMM이 사실 2년간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배당을 할인해서 못 가져가게 이런 것에 대한 규제까지 굉장히 많이 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경영권 침해인데 할인이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갈등이 많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기업이 내가 인수를 하는데 이것을 경영권 침해 같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에 무너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 JKL 이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주식을 파는 것을 5년 안에는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사실 사모펀드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란 것은 기간이 있고요. 기간 안에 엑시트를 해줘야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건데 이 돈을 돌려줄 기간을 5년을 정해버리면 보통 사모펀드 5년 안쪽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돈을 회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모펀드 지금 한 7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돈을 회수할 기회를 아예 안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림하고 이 JKL 컨소시엄이 사실 무너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뭐 대기하고 있어서 돈을 대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은행은 채권 투자자고 JKL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혀 개념의 어떤 뭐 성질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림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림이 경영권에 전부 다 결국은 승복한 상태였고 마지막에 자기랑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 JKL에 대해서 이걸 해주자. 그 어떻게 보면 엑시 플랜을 만들어주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결국은 해진공이 거절하면서 모든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다시 협상에 좀 나서더라도 재매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또 새로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인수할 기업을 찾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나온 조건들이 경영권 침해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지금 56%를 팔았는데 다시 이제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주식 지분을 늘려가지고 39대 뭐 32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조건도 있었고요. 사회이사 한 명을 임명하겠다, 몇 년간 임명하겠다는 조건도 있었고 경영권의 침해에 대한 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사실 사간다는 것은 자기가 경영을 훨씬 잘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자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당 뭐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경영권 침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분명히 이런 조건들이 걸려 있을 거라 섣불리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가격도 문제인데 최근에 사실 이번에 경합한 회사가 지금 하림하고
동원 쪽인데 동원 쪽은 할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낮은 가격을 썼다는 이야기는 산업은행이라든지 뭐 해진공이 받아야 될 컷오프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낮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다음에 이걸 했을 때 누가 그 가격보다 높게 쓸 사람이 사실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협상 결과상에서 협상 프로세스 상에서 굉장히 이제 이걸 인수하면은 경영권에 대한 개입이 심할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가격 자체가 사실 이제 이 산업은행이나 해진공이 제시한 수준보다 높게 제시할 기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이 겹치면 당분간은 사실상 이게 재인수 협상, 그러니까 결국은 재매각 협상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즘에 이제 해운동맹 재편이라든지 홍해 사태 같은 이런 대외 변수로 인해서 HMM의 어떤 진로가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대로 이렇게 다른 대기업이 등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해운산업 구조조정 적기를 좀 놓치게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크게 보자면 이 인수기업, 그러니까 원래 산업은행이라든지 이제 해진공이 사줬으면 하는 기업들은 현대자동차하고 포스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사면은 현대글로비스라는 이제 자동차 운송회사가 사줘야 되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현대자동차의 어떤 경영권 이양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자면 이 HMM을 살려고 하면은 증자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증자 같은 걸 하면은 경영권이 희석이 됩니다. 지금 경영권이 희석이 된다라 그러면 이 흔히 말해서 현대가 어떻게 승계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영권 승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아무래도 자동차 수송선이 필요한데 지금 이쪽은 컨테이너선이라 또 맞지도 않습니다. HMM 쪽은 컨테이너선이 주류라서 이게 또 맞지 않은 경향들이 있다. 포스코 쪽은 사실 뭐 벌크선이라고 그냥 선박이 필요한데 뭐 비슷한 얘기로 예. HMM은 또 컨테이너선이라 또 맞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두 그룹들이 벗어나게 되면은 나머지 대기업들은 살 기업들이 또 많지 않습니다. 하림이 재계순이 한 27이 되는데 그 위에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들을 특히나 HMM을 살 만한 어떤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없다. 하림은 사실 펜오션을 운영함으로써 사실 일종의 해운업을 이미 하고 있고 그 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에 기업들 중에 살만한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결국 한동안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특히 지금 보통 해운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해운업은 1, 2년 굉장히 좋았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운업은 배가 이미 많다는 거는 초과 공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과 공급에 따라서 운임이 좀 싸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 코로나19 같이 어떤 병목 현상 같은 그러니까 물류의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기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10조 현금을 쌓고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사실 HMM 그 영업이익 같은 것을 보시면 20년 전엔 다 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년 돌면은 한 1년 벌고 나머지는 적자를 계속 가는 군데인데 지금 또 적자 시기가 다시 와서 작년 23년 4분기부터는 적자가 날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거냐면 향후 해운업의 어떤 전망은 별로 안 좋고 그렇다는 얘기는 HMM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자동차는 이걸 살 이유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또 밸류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걸 더 사야 될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그 산업은행이나 해진공이 원하는 구매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뭐 앞으로 인수기업을 찾는 데는 좀 당분간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자동차도 당장 인수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좀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결국은 산업은행이랑 해진공이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 BIS 비율이라고 이제 건전성 비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건전성 비율이 한 13% 되면은 국책은행으로서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채권 발행할 때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작년에 출자를 해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출자를 해줬는데 그래서 자기 자본을 확충해서 흔히 말하는 건전성 비율을 높여주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HMM 같은 경우 지금 산업은행의 자산이 있고요. 산업의 자산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은 HMM의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은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이번에 굉장히 팔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팔았기 때문에 한동안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같이 경영을 하는 구조다.
근데 이제 조금 잘못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기획재정부가 또 출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뭐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HM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산업은행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재무제표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에 미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출자를 해야 되는, 더 출자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까지 나올 수 있다는 뭐 이런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제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이제 7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게 8개월 연속 흑자인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상수지는 조금 늦게 나오지만 무역수지라고 해서 이제 관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어떤 수출 자료들은 조금 빨리 나오게 되는데 1월 자료들만 봐도 수출에 대해서 확실히 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확실히 늘고 있다라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은 아직 괜찮거든요. 자동차 수출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완성차 부분이죠. 완성차 부분하고 반도체 이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수출을 이끌면서 경상수지 같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2차 전지 분야 같은 몇 분야는 안 좋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상승기고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체는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월 초, 작년 1월부터 한 1분기 그리고 이제 4월 달까지는 적자였는데 특히나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높아서 적자였는데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회복되고 자동차 수출 같은 게 견고하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경상수지 적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흑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연도별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도 나중에 띄워드릴 텐데 작년보다는 흑자 폭이 좀 상승한 건 맞지만 지난 2021년 보면 852억,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우려가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뭐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출이 얼마나 회복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 경제 자체가 얼마나 회복하냐 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이제 뭐 고대형 메모리, HBM 같은 것들, AI용 고부가 가치 메모리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오늘 뭐 미국 주식시장만 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AI 관련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AI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들이 많이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분야의 수출은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021년에는 너무 또 그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게 좋아가지고 수출이 늘었던 측면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분야가 어떨까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은 이제 반도체 분야가 주도를 하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이 많거든요.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렵다. 폐업이 많았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출은 잘 되지만 소비가 위축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된 경제가 나타나면서 돈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상수지 흑자는 나고 있지만 현재 생활은 좀 어려운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조금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반도체 때문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내수 경제란 것은 또 이렇게 수출 경제는 일부 어떻게 보면 괴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수 경제는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수출 경기 개선에 이 반도체나 완성차 말고도 좀 호조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뭐 산업 분야가 특히 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IT라든지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연관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최근 별로 수출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 같은 것도 줄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2차 전지 수출한 부분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수출이 좀 감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 완성차 분야하고 반도체 분야 아니면 사실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것이 대중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10년대의 어떤 수출이란 것은 중국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는데 중간재 수출에 많이 의존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의 어떤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 역시 자급자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자국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0년대만 해도 중국에 중간재를 여러 개 수출하고 화장품 같은 소비재 같은 것도 수출을 하면서 수출의 폭이 굉장히 넓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됐다. 오히려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수출 품목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어떻게 보면 다변화가 안 된 이런 상태를 점차 가고 있어서 경제 우려를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는 품목이 많았지만 네.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 상당히 줄어든 것 자체가 결국은 흔히 말하는 몰빵 비슷한 몰아주기 비슷한 거기 때문에 경제에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뉴욕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면서 5,000선에 근접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뉴욕 증시, 우리 증시는 계속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빅테크주, 예. 결국은 그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페이스북 이러는 빅테크주 AI 주식들이 결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그냥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실적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 공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준다고 얘기해서 올해라든지 내년에 어떻게 수익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치를 주는 시즌인데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음으로써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고요. S&P 500이 이제 최초로 5,000을 찍을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란 것들은 가격이 큰 주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가격이 큰 주식들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 상승폭이 좀 커지게 되거든요. S&P 500의 어떤 큰 주식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고 미래 실적도 좋을 거라는 자꾸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 기간 빅테크,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상당 기간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상승세를 주도했던.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문제가 좀 있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의 주력 제품의 어떤 중국 판매율 부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증시에서 힘을 못 쓰는 좀 경향이 있었는데 요번에 좀 같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애플은 비전 프로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상품 시장을 개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올해 초부터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반등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이게 얼마나 반등할지는 모르지만 예. 지나치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면서 약간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증시를 드라이브하는 거는 증시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이렇게 흔히 말하는 AI에 가장 관련 깊은 주식들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규 제품이 나온 효과, 그리고 테슬라 같은 건 지나치게 떨어진 효과들이 나오면서 가격들이 좀 올라간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엔비디아가 올해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급부상하면서 엔비디아가 잘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또 상향했어요. 주가가 또 3% 가까이 올랐는데 예정대로 실적이 잘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아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전망하기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AI 발전에 따른 AI 어떤 전환에 따른 반도체의 가장 어떤 화랑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했거든요. 이런 기대들이 실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에 의존을 하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최근은 경향이 이제 슈퍼스타 기업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슈퍼스타 기업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R&D 하면 거의 30조 이상 하고 엔비디아 10조 가량 하고 이게 지금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기술 개발도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 역시 많아졌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이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향상 역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R&D 투자 같은 거 2배 이상 늘었고 이들 기업들이 2배 이상 늘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시장도 확보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결실도 많이 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면서 우리 이들 기업에 엄청 집중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대치를 조금 높이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